과거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표할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난데없는 계엄 사태 등 여러 변수에도 대한민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기술력이 필요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은 새로운 선박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발의만 되고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한국 동반자 법안까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선박법이 제정되고 한국 동반자 법안까지도 통과가 되면 여러 분야의 우리 업체들, 특히 조선업은 그야말로 대박을 맞는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미국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어마어마한 수주량이 한국에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죠. 미국이 그동안 우리 업체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눈길도 주지 않던 한국 동반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이 사비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1만 5천 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T와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법안 내용상 우리 업체들이 이 법의 도입을 가장 강력히 원할 것이라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지만 의외로 이 법안 통과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미국 정재계 인사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국이 키우려고 하는 첨단 산업들에 종사할 우수한 한국 인력들을 미국에 대거 유치할 수 있어서죠.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보면 내용상 역시나 한국계인 영김공화당 하원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계인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 등 혈통상 한국과 무관한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만 봐도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아직 전문직 비자 쿼터가 없기에 법안을 도입할 명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확대한다는 법안 내용 때문에 반이민 정서가 강해진 최근 미국 사회의 분위기상 양당 어느 쪽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 의회를 못 넘고 있는데요. 결국 2024년에도 한국 동반자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데 살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반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니 안 그래도 막혀있던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기는 다소 이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이 냉전 이후 쇠락하고만 자국 조선업을 부흥하는 데 있어서요. 트럼프 본인부터 당선 직후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였던 헨리 해거드도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조선업을 살릴 수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의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미국 밖에서도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NG 운반선만 해도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 조선업 역량이 쇠퇴해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존스법을 개정하고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조선소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거드 전 공사는 주장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 선박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미국 조선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화물을 운반하려면 미국에서 만든 배만 써야 하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현 상황에서 이 법은 오히려 미국의 해운업, 나아가 해군력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19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일명 선박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법은 10년 내에 미국 해운을 책임지는 전략상선단을 250척으로 늘리고 운영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한국 등 외국 업체들이 해당 선박들의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주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전략상선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조약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인 나라에서 건조된 것으로 한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조선업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전략상선단에 참가하는 선박은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조선 업체들의 혜택을 주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존스법을 우회해서까지 우리 조선업의 혜택을 주려는 것은 자국 조선업 역량만으로는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반세기 만에 미국이 중국의 해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해군력은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정 보유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 해군은 미국을 넘어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인데요. 큰 변수가 없다면 작년 기준 미국 297척, 중국 370척으로 73척이나 차이가 나는 두 나라 해군 함정 규모는 2030년에는 각각 304척, 435척으로 130척이 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미 해군과의 질적 격차도 가면 갈수록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해군력이 중국 해군력에 밀리게 될 거라는, 아니 이미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자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은 조선소가 현재 7곳인데 반해 중국은 수십 곳이고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조선업 역량을 수치화하면 중국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축함만 봐도 중국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23척을 진수한데 반해 미국은 그 절반도 못 되는 11척밖에 진수 못하고 장거리 항해용 순양함은 2017년 이후 중국이 8척을 진수하는 동안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조차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SOS를 친 건데요. 선박법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서 건조한 상선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함이 아닌 상선도 전시에는 전시불자 문송을 맡는 등 해군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 의원도 상선이 전투기 불자의 90%가량을 문송하는 만큼 해군에 더해 삼선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고로 우리 업체들에서 만든 상선도 선박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조선업을 미국 해운 및 해군력 강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존스법까지 개정되면 상선뿐 아니라 군함 건조까지도 우리 조선업체들이 맡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이 중국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 조선업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던 한국 동반자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력 증강에 맞서는 것은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들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려면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의회가 한국 동반자범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선은 물론이고 그와 연관된 철강, 나아가 배터리와 반도체 미국이 중시하는 첨단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있게 하기 위해서죠.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철강 산업이 한국 철강 회사들과 합작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한국 동반자범을 통한 이 사비자 발금입니다. 동반자법이 통과되면 조선과 철강은 물론 IT 산업들을 포함한 각종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우리 인력이 미국 현지 기업이나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각종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세계 정상급 수준인 조선업은 물론이고 역시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의 철강 산업 관련 노하우는 미국의 철강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역시 중국이 최근 세계 시장에서 두각물 나타내기 시작한 산업이란 점에서 이를 건재하려면 이미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인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도 자국 산업 발전 및 중국에 맞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국 동반자법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들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한 기회인 것은 물론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니 말이죠.
또한 이런 범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니 관련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의 신형 항모가 바다 한복판에서 청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어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새까만 연기는 위성 사진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퍼져나가며 중국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간 해군력에 올인했던 중국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됐기 때문으로 이번 일로 중국 항모의 민낯이 제대로 까발려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이 상하이 조선소 부두를 출발해 첫 번째 시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재작년 6월 진수 이후 계류 상태 테스트를 진행한 푸제남은 이달 11일 20일 동안의 2차 시험 항해를 마치고 상하이 장난 조선소로 복귀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푸제남의 2차 시험 항해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상하이 해사국이 발표한 항해 제한 공지를 고려할 때 지난달 23일 시작돼 이달 11일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푸제남의 첫 시험 항해는 지난달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1차와 2차 시험 항해 사이에 2주라는 시차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첫 시험 항해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항모가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난 조선소에서 멀지 않은 동중국해 해역을 선택한 1차 시험 항해와 달리 이번 2차 시험 항해는 황해로 한층 북상했는데 홍콩 성도일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2차 시험에서 급선회와 후진 등 항모 추진 시스템에 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두 번째 시험 항해는 긴 것이었고 푸제남이 테스트 진행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목표를 갖고 집중적인 시험을 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시험이 항모의 추가 시험 항해와 추역의 단단한 기초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푸제남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함, 산둥함과 달리 100% 중국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만큼 중국 당국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여티우로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데 전자기 캐터펄트를 갖춘 항모는 미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푸제남은 랴오닝함, 산둥함보다 배수량도 훨씬 커서 탑재할 수 있는 설비나 기능 또한 더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항모가 진수에서 취역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테스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13년 진수된 미국의 최신의 핵추진 항모 제럴드 R. 포드함은 2017년 취역했고 처음 전개된 것도 2022년이었습니다. 통상 최대 1년이 걸리는 시험 항해의 경우 취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일컫는데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취역에 앞서 각각 10회와 9회 시험 항해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취역에 앞서 각각 10회와 9회 시험 항해를 했었습니다. 난리가 나며 역시나 중국답다는 평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중국 소식통들 사이에서 해상 테스트 중이던 푸제남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푸제남은 고속기동 성능 테스트를 위해 속도를 급속도로 높였는데 여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며 위성에 포착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푸제남을 새로 설계한 항모라고 강조하며 푸제남의 동력이 15%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따지고 보면 동력 계통은 산둥함의 보일러, 증기 터빈을 살짝 개량해 만든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산둥함이 구소련의 항공모함을 기반으로 건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푸제남의 보일러 내부의 연소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검은 연기를 내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푸제남이 충분한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위성에 찍힌 푸제남의 항해 사진을 살펴보면 검은색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러시아 해군의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에서도 발견됐었는데 보일러 증기 터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 밸브가 폭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이 항모는 수년 동안 도크에 정박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쿠즈네초프 항모의 경우 198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유물이라
성능 결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푸제남의 경우 최근에 만들어진 항모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납득이 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항모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건 엄청난 결함으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모의 가동률을 확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얼마나 낡은 보일러와 증기터빈을 푸제남에 탑재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경우 산둥함과 라오닝함에 적용한 보일러, 증기터빈이 큰 문제 없이 쓸만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푸제남에도 약간의 개량을 통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일러의 경우 연료를 잡아먹는 귀신으로 불릴 만큼 소모량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일러의 연료가 다른 함재기들이 사용하는 항공유와는 종류가 전혀 달라 따로 연료 탱크를 둬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항모 전단을 보낼 때 연료 보급을 위한 함선을 같이 꾸리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말해 푸제남은 규모와 달리 지속작전 일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효율성이 낮은 상황인 겁니다. 더구나 전기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기에 항모를 오래 바다에 띄울 수도 없는 최악의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항모 건조에 집착하고 있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해군 역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서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은 푸제남의 해상 테스트가 중국 인근 해역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푸제남이 복역에 들어가면 중국 해군이 총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돼 남중국해를 비롯한 주요 해역에서 시시각각 항모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숭샤오지는 중국이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한 척이 유지보수 중이더라도 다른 한 척은 훈련에 나머지 한 척은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해군이 향후 푸제남과 같은 수준 또는 더 큰 형태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는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외형 면에서 푸제남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항공모함과 비견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국이 항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실상을 보면 한계점이 명확해 역시나 중국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 최신의 포드급 항공모함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뿐으로 아직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푸제남에 설치된 전자식 캐터펄트가 실제로 유용한지는 함재기 이착륙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캐터펄트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대잠 초계기, 수송기가 갖춰져야 제대로 된 항공모함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성능들이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테스트들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탓에 중국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푸제남 등 중국 항모에 제-15B 전투기를 탑재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제 수-33칠 전투기를 모방한 중국 제-15 전투기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함재기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구형인 수-33 전투기 사용을 포기했지만 중국 해군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모두 제-15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함에는 캐터펄트가 없어 제-15 전투기의 무게 문제 해결법을 찾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15 전투기는 약 17OTU로 미군 전투기에 비해 무거운데 반면에 미군 슈퍼 호넷의 무게는 약 14.6T로 F-35C의 무게는 약 15.7T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무거운 제-15 전투기를 랴오닝함의 스키점프대에서 이륙시키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이륙 속도를 확보하려면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장착해야 하고 기름과 탄약을 최대로 적재하지 못하고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해역에서 랴오닝함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해 제-15 전투기 이착륙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 제-15 전투기는 이착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한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가 아직 해상이나 지상 공격을 할 수 없으며 해전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 푸젠함의 진수는 중국의 엄청난 희망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면 제-15 전투기가 랴오닝함에서 이륙할 때와는 달리 탄약을 최대한으로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바람대로 푸젠함이 실전 배치되려면 아직 몇 년의 해상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캐터펄트로 쏘아 올릴 함재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왠지 중국의 기대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K9 자주포, K 전차 등 한국산 무기의 활약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한국산 장갑차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차와 장갑차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둘 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지상 병기입니다. 이 둘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종종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와 장갑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차의 임무는 적의 방어 라인을 관통하고 숲과 평야 등 다양한 지형에서 적과 전투를 수행합니다. 즉 전차는 적의 방어 거점을 파괴하거나 적의 탱크, 기타 차량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갑차는 조금 다릅니다. 보병을 전장으로 안전하게 호위하여 이동시키고 지원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물론 의료 임무나 수색에도 사용됩니다. 전차는 기본적으로 파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포가 있고 기관총 등의 보조무기도 장착합니다. 반면 장갑차는 보병 지원이 목적이다 보니 중기관총이나 경기관총 같은 보조무기들이 장착됩니다. 이처럼 장갑차의 주된 임무는 보병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장갑차 부대는 최근 이 같은 기본적인 임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서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을 내버려 둔 채 철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서 러시아군 BTR-82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이탈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군 제-95공 수여단이 관리하는 쿠르스크 지역 칼리노프 마을 남쪽 4km 지점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드론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BTR-82 장갑차 3대가 우크라이나 수목지대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이들은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갑차가 수목지대 근처까지 다가가 기관포 사격을 가하며 탑승 보병들에게 하차를 지시했으나 하차한 보병들은 돌격하기는커녕 전투 대형을 갖추지 못한 채 장갑차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장갑차들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고 남겨둔 채 차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갑차를 모는 러시아군과 탑승 병력이었던 북한군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북한군 대부분이 보병 출신으로 차량화 보병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러시아군 장갑차 본연의 임무인 보병 지원을 무시했다는 점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바에는 장갑차가 굳이 출동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간 북한군 대부분은 보병이고 차량이나 장갑차를 기본으로 움직이는 러시아군 교리는 북한 군인들에게 굉장히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았으면 차량화 보병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아무 교육 없이 바로 투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손발이 안 맞아 전열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장갑 차량이 부족해 오토바이나 카트를 타고 돌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군 병사들은 드넓은 평원을 맨발로 달려가는 알보병 상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전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전장에서 맨발로 투입된 알보병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한국산 장갑차는 러시아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달려가 AS까지 해주며 수출한 장갑차를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을 보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이는 곧 새로운 수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경남 마산항에서 K200 장갑차 42대가 화물선에 실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었고 이후 보스니아 내전에 투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군 기동 장비로는 첫 번째 수출이었습니다. 화물선 다이아몬드 하이웨이에 UN 표지를 단 장갑차 42대가 줄지어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당시 한국산 장갑차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보스니아 내전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위해 한국산 장갑차 K20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년간 K200 장갑차 총 111대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됐습니다. 장갑차는 전장에서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병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당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없는 살림의 한국산 장갑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1년이 지난 8월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낡은 K200 장갑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다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당시 보병 수송용으로 수출한 K200을 전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독자적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수출 후 AS 능력에서도 신뢰를 얻어 과거 개척한 해외 시장에서 재사업 기회로 또다시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미국 장갑차 M113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니 계속 미국 제품을 사서 개조해 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일부 깨어있는 기술자들은 당장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한국형 장갑차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업자로 낙점된 것은 M113을 정비해본 경험이 있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에 개발팀은 M113 도면을 구해 반년 넘게 공부했고 미국 쪽 사람이 갖고 있던 설계도를 빌려 기초 공부 자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난관 중 하나는 장갑차의 핵심 동력 장치를 무엇으로 만들지였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국산 엔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엔진과 변속기 모두 미국 제품을 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국산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두 가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제 엔진 변속기를 써서 M113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고 다른 두 번째 시제품은 대우중공업 엔진에 영국제 변속기를 썼습니다. 엔진까지 미국제를 쓰면 M113의 복사판에 그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엔진에 맞는 변속기를 구하려 미국 업체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무슨 장갑차를 만드느냐? 절대 팔지 않겠다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를 수소문한 끝에 우리 개발팀은 영국에 가서 겨우 변속기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4년 10월 국군 이날 시가행진 때 개발팀은 장갑차 K200을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은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때마다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날 국산 장갑차 K216대의 행진은 성공적이었지만 역시나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국 M113 제조사 관계자가 대우중공업을 찾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진은 미국 기술자를 K200을 생산 중이던 창원 공장으로 데려가 장갑차 내부를 뜯어 보여줬다고 합니다. 내부를 보니 한국 엔진에 영국제 변속기가 들어있었고 핵심 동력 장치부터 이미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인은 사과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산 장갑차 K200의 사업명은 다산의 상징인 두꺼비인데요.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서 K200 장갑차는 이후 궤도형 화생방 정찰차 등 다양한 계열화 차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장갑차 수천 대 생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개발팀이 손쉬운 복제 대신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K200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고 수출할 때도 자유로웠던 셈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해 K200을 빠르게 개량한 것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당장 장갑차를 전쟁터로 보내야 하니 한두 달 내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중공업은 군과 협의해 당시 군에 납품된 K200을 빌려와 말레이시아가 원하던 지휘용, 의료용 장갑차 등으로 빠르게 바꿔서 보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장면은 대우중공업이 보스니아 주둔지에 3차례에 걸쳐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장갑차를 100% 가동해 전 세계인들 앞에 한국산 장갑차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우중공업이 보스니아 주둔지에 애프터 서비스팀을 파견했다는 소문이 나자 이후 수출 세일즈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한국 장갑차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향한 당시 애프터 서비스 기술팀은 지금도 그 일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31년이 지난 지금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한국에 맡기게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8월 말레이시아 특수차량 제조사와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의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30년 전 수출한 장갑차를 최신 무기로 중무장시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장갑차 개량 사업을 위해 조이스틱을 이용해 장갑차 내부에서도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는 RCWS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차체의 방탄 능력 강화, 엔진과 변속기가 합쳐진 파워팩 기능 업그레이드, 전자광학 통신 장비 최신화 등의 대규모 MRO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에 집중됐던 MRO 사업을 방산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기 개발 및 제조를 넘어 MRO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방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등극한다는 계획인데요. K200 외에도 최근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K고 자주포의 MRO 사업 또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K고 자주포 역시 곧 정비가 필요한 주기가 올 것이고 언제든 신기술, 성능 개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전쟁이 나지 않으면 무기는 그대로 남지만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수입한 국가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무기를 버리기도 아깝고 사용하자니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MRO 사업, 유지보수 사업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RO 사업은 AS 하나는 확실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 수출한 장갑차의 AS를 위해 전쟁터 한복판까지 달려갔던 선배 개발진들의 노력이 이처럼 후대에 엄청난 결실로 완성된 셈입니다. 일본의 파렴치한 행각이 사진 한 장으로 폭로되며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래서 일본이 이를 악물고 숨기려고 했던 거냐라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으로 인해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일본의 신뢰를 잃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현 상황을 보고 무척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일본 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불러들이거나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온갖 경보를 다 발령하며 난리를 쳤던 일본이지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잠잠해져 오히려 일본을 잘 아는 주변국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공개된 사진으로 일본 현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지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일본의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지진국 지구물리학 연구소 가오멍탄 연구원은 중국 지진학회 온라인에 경악스러운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일본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하며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2만 명이 사망하고 9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난카이 해곡이 부분적으로 파열되면 규모 8호 이상 완전 파열되면 규모 9, 1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한시라도 빨리 일본을 탈출해야만 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이럴 경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높이는 10m가 넘어 건물 238만 채가 파괴되고 32만 명이 사망하며 최대 950만 명이 이재민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는데요. 그는 난카이 해곡 근처 특히 주고쿠와 간사이 클러스터는 일본 제조업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중심지이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220조 엔 약 2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일본 전역이 후진국으로 후퇴할 정도의 위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역시 15일 일본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이 규슈섬을 강타한 이후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일본에서 도망쳐야만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나 급박한데도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했던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주의보를 15일 오후 5시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갖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수상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게시되며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 건물 내 사용 후액 연료 냉각불의 수위 확인용 탱크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25T 누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심지어 그 누수된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심각하다. 최근 일본에 내리 3번 연달아 일어났던 지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심각한 일을 비밀리에 넘기려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일본의 수많은 원전 장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괜찮은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을 받는 지역은 최근 지진이 일어났던 규슈 지역의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소와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위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돼 더더욱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9일 원자로 2호기 사용 후액 연료 냉각불의 수위 확인용 탱크 내 물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탱크 누수를 확인했다는데요. 이 탱크는 사용 후액 연료 냉각불에서 넘친 물을 받아 모으면서 냉각불의 만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도쿄전력은 탱크 누수를 확인한 뒤 5층 사용 후액 연료 냉각불에 대한 물 주입을 정지했고 문제의 탱크와 연결된 건물 3층 방에서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6일 건물 3층에 원격 조작 로봇을 투입해 방사 선량을 측정하고 누수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도쿄전력은 누수된 방사성 오염수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고 배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양을 약 25T로 추산했다. 실제 건물 지하에 쌓여있는 오염수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때 노심이 손상돼 현재도 지하에 쌓인 핵연료 잔해로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자로이다. 도쿄전력은 사용 후액 연료 냉각불의 물 주입을 일단 중단했지만 언제든 펌프를 가동할 수 있어 핵연료 냉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의 누수된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찍혀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최근 베트남 실습생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해당 폭로와 함께 공개된 사진과 정황은 충격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기능 실습 제도를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속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듯 싶은데 이제 전 세계에 일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은 뒤늦게 앞으로 외국인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습생에게 제염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실습생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 남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것일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매체 USGS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원전에서 약 4km 떨어진 나미에초까지 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었다. 원전 주변 지역은 폐허나 마찬가지였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검은 자루에 담아 쌓아둔 야적장이 곳곳에 있었고 도로에는 해안방벽공사에 동원된 트럭들이 많았다.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마을의 건물들은 온전한 채 비어 있었다. 꼭 세트장에 온 기분이었다. 가게에는 집기가 그대로 있었고 주유소 주차장의 차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도로 곳곳에는 방사능 수치를 알리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었다. 마을들은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이상 주민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직선거리로 진주시청에서 사천시청까지 정도다. 만약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10여 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여전히 오염수를 쏟아내고 있고 녹아내린 핵연료는 손대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고가 곧 일어난다고 하는 난카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돌연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지했다. 일본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카이 해곡은 약 117년마다 대지진을 발생시켜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9M 쓰나미를 초래한 1946년의 마지막 대지진은 미래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루빨리 일본에서 탈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도 일본 내에 남아있는 자국민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정보 종료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대피 경로 확인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본에 남아있어야 하는 자국민들은 식료품 비축 등을 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대비를 계속해서 실시해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진짜 일본은 겉으로는 엄청 친절하고 상냥한 듯 행동하면서 뒤로는 저렇게 후진국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속여서 원전사고 뒤처리까지 시켰다니. 이중성에 소름이 끼친다. 저렇게 몰래 처리할 정도로 들키고 싶지 않았나 본데 갑자기 왜 경보 발령을 해지했을까? 수상하기 그지없다. 일본이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다. 최근 내리 3번을 연달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일본도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언론으로 유명하다. 언론이 규슈 지역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글쎄 정말 그럴까? 이처럼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 의혹들을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잠잠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 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갈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에서 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줬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에빈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디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영구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영구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 길이 400m, 22만 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무려 6일 동안이나 수에즈 운하를 막아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킨 사건은 세계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제작한 에버기브노 때문에 당시 세계 물류는 동맥 경화로 비상이 걸렸고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 7월 수에즈 운하를 막았던 에버기브노는 배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초기 1조 원을 요구했고 이후 7천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향 조정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하나6에서 7천억 원 선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기브노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올해 또다시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이 충돌사고로 운항을 멈춰버린 겁니다. 6일 오후 운하 동쪽 수로에서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호가 통제력을 잃고 부교와 부딪힌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원 오르페우스호는 현재 수에즈 운하 동쪽 수로에 선수 부분이 오른쪽 제방 쪽으로 치우쳐진 채 멈춰섰고 인근에는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하 통항엔 지장이 없긴 했지만 글로벌 물류 관련 회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본 선박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일이 재현될까봐 심장이 떨렸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원 오르페스호는 싱가포르 선사로 되어 있지만 이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조선소는 일본의 쿠레 조선소 결국 또다시 일본산 배였습니다. 또 한 번 일본 조선소가 건조한 컨테이너가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를 내서 통항을 막을 뻔한 것인데요. 글로벌 물류업계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해상 물류업계가 뒤숭숭하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에즈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의 통행 체증이 심해지고 최근 홍해에서 후티 반군에 의한 상선 피격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필이면 후티 반군에게 피랍당한 상선도 일본 선박이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은 수에즈 운하 통행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가 전례 없는 가뭄으로 선박 통행량을 크게 제한하면서 화주들이 비용과 운송기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동 홍해에서 이뤄진 상선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이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이 내야 하는 전쟁보험료도 폭등하면서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 담수를 공급하는 같은 호수에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운하 수위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청은 과거 하루 평균 36에서 38척이었던 통과 선박 수를 2월부터 18척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운하 이용 선박의 흘수, 즉 물속에 잠긴 선체 깊이 제한도 낮췄습니다. 흘수가 낮아지면 배를 물속에 멋 가라앉혀야 하므로 선정량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나마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4에서 5월까지가 연례건기라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병목 현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나마 운하 관계자들은 내년에 강수량이 회복하더라도 교통체증과 흘수 제한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니뇨에 의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체증이 심해지면서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이 대기줄은 급행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혹 예약한 선박이 결항할 경우가 있는데 이 순서를 차지하려면 많은 급행료를 내야 합니다. 운하 당국은 예약된 선박이 취소될 때마다 해당 순번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는데 올해 낙찰가가 최고 400만 달러, 약 52억 4,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 낙찰가 평균 17만 3천 달러, 약 2억 2,70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오죽하면 파나마 운하청의 관리자 프란시스코 토네는 이를 두고 천문학적 금액으로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연간 약 2만에서 4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쉬핑의 폴 스넬 대표 역시 우리는 더 적은 선정량과 더 긴 항로, 더 높은 비용, 덜 효율적인 공급망에 직면해 있다. 모두가 창의력을 바탕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화물 기업들이 올해 11월 20일까지 경매에 쓴 돈은 약 2억 3천만 달러,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우 수천 마일을 더 이동하고 일주일 이상 더 걸리는 우회로를 선택해야 하는 데다가 이마저도 때로는 위험한 해역을 통과해야 해서 선주들로서는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액화 석유가스를 싣은 파이시스 파이오니어 호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남미 최남단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지난 3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의 흥해 남부국제수역을 지나던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해역항에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공격이 예멘의 반군 후티에 의해 이뤄졌으며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했는데요. 해양안전보안협회 야콥 라센 대표는 이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인과 관련이 있는 선박이라면 그 연관성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부수적 피해 가능성과 관계없이 공격할 것이 분명해졌다 말해 홍해를 지나야 하는 많은 선박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피습 가능성이 커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항로를 피하는 선박도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컨테이너 선사들 중 일부는 이미 임시 조치로 자사 선박을 이 해역에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런던 보험시장은 홍해 남부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보험사에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의 상승은 전체 선박 운항 비용을 밀어올릴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후티 반군의 공세까지 더해져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 한 번 일본에서 건조한 선박이 수에즈 해운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겁니다. 일본 조선 기업들의 사고에 질려버린 이집트 정부도 최근 들어 수에즈 운하 관련 사업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조선업은 몰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집트 교통부는 최근 한국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한층 한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STX는 이집트 교통부 및 항만을 건설한 이집트 해군과 지중해의 허브 항구 가곡 GAR 오유비양 항만 개발하고 곡물 터미널을 운영하며 배후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계약 SPA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지중해의 허브 항구인 이집트의 가구팡은 지난 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일본이 건조한 컨테이너 에버기 분호 좌초 사고 이후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항구입니다. 당시 에버기 보노 좌초 사고로 세계 물류의 12%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글로벌 선사들이 다른 루트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데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서 주로 밀을 수입해왔는데
전쟁 이후에는 유럽과의 믹교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가구판 경제특구 개발이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구판 경제 개발은 현 이집트 대통령의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해 더더욱 안전한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해졌고, 그래서 이집트 교통부가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STX를 선택한 배경에는 STX가 몇 년째 수차례 이집트를 직접 방문하며 곡물 사일로 저장시설 부지 등 항만시설을 직접 파악하는 등 이집트 해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오랜 기간 특별히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조차 한국과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를 내고 있는 일본 조선사들은 최근에는 한국산 엔진을 공급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은 일본 조선소에 메탄올 연료를 활용한 힘센 IMSEN 엔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일본 스네이시 조선과 메탄올 이중 연료 힘센 엔진 8H32DF-LM과 질소산 화물 저감 장치 SCR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엔진은 5800TU1T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계급 컨테이너선에 적용될 HD 현대는 힘센 엔진을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유럽에 판매 중인데요. 이 가운데 메탄올 연료의 힘센 엔진은 지금까지 총 42척분, 177대를 수주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 엔진까지 한국에게 의존하게 된 일본 조선소의 상황을 보면 사고만 났다 하면 왜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인지, 일본 조선업이 왜 몰락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